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얼마 전 디트로이트가 파산을 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죠. 한때는 미국 중공업의 중심지였던 곳인데 이제는 빈곤 그리고 경제난에 허덕이는 문제 도시가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디트로이트의 재건을 위해서 각종 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팝스타 마돈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돈나는 지난 6월 30일에 언론 발표를 통해서 디트로이트에 자신의 돈을 기부할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마돈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부는 파산에 처한 디트로이트 회복을 돕는 방법 중 일부분이다. 내 마음은 언제나 디트로이트와 함께하며 작게나마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내 고향에 돌려주고 싶다. 마돈나는 디트로이트 교회 지역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부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노숙자 여성을 위한 비영리 단체, 청소년 체육관, 음악 아카데미 등에 기부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돈나는 많이 버는 만큼 의미 있게 쓰는 방법도 아는 것 같습니다. 음악은 마돈나의 곡 듣겠습니다. Ray of Light입니다. 효전이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전이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버스, 보통 M버스라고 부르는데요. 어제부터 입석으로 타는 것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조치인데 후속 대책이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땜질식 대책으로는 업체의 불만이라든지 또 시민의 불편이 늘어날 뿐이다라고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경기도가 해결책을 내놨는데요. 500원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글쎄요, 이 버스 요금 올리는 것으로 해결이 다 될까요? 그래서 입석 금지 혼란에 대해서 버스 업체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요. 또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조합의 정재호 상무이사 그리고 서울연구원의 이광훈 박사를 차례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조합의 정재호 상무이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부터 버스가 입석 금지가 됐잖아요. 네. 예,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당초에 이제 제도를 전부 다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제 대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다소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수도권에 이제 좌석버스 222대를 정체해서 이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는데 일부 지역하고 노선의 경우에 중간 정류장에서 이제 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첫날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이제 3개 시도가 어제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대책 협의를 했는데 무정차 정류장 또 혼잡도가 높은 어떤 구간과 노선에 차량을 추가 투입하는 그런 대책하고요. 네. 도로 혼잡 해소 방안 등 이런 모니터링을 다 해가지고 그걸 논의해서 이제 나름대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시행하면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걸로 보여지고요. 어떤 어제 대책이, 첫날보다는 오늘 보니까 조금 혼란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제보다는요? 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제도가 좀 정착될 걸로 봐집니다. 이사님, 아까 대책을 좀 마련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시행이 되면 좀 혼란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기점에서는 탈 수가 있는데. 끝에서요? 예. 근데 중간에서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중간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추가 투입하겠다. 네. 이제 그런 대책들이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예. 예. 그리고, 근데 이게 차를 단기적으로 더 늘렸잖아요. 지금 220여 대. 예. 이걸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 사정은 더 나빠졌다. 그래서 버스 전용차로도 막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예. 근데 이제 200대 정도 가지고 한 도로를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보면은 노선이 여러 개 아니겠습니까? 네. 많아봤자 몇 대 안쪽에서 추가로 늘어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평상시에도 사실 러시타임에는 좀 그런 문제는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버스 전용차로가 많이 막히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 전용차로에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제 한 200여 대 정차를 했다 해도 그게 이제 한쪽 방향에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 군데 다 합쳐놓은 게 그런 수준이니까 다소 좀 늘어난 건 사실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요금을 인상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온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버스 회사 쪽에 계시다 보니까 이 얘기는 원래부터 많이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남경필 지사가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 근데 요금 인상이 이 입석 금지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요? 최선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주로 입석금지 대상이 되는 차량들이 좌석버스거든요. 네. 좌석버스가 지금 입석을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자예요. 예. 근데 이제 입석 금지를 하게 되면 적자가 더 커지겠죠. 승객이 줄어드니까요.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이 버스 요금을 보면 사실 사후원가 보상 방식이고요. 또 정부 물가 정책에 따라서 사실 요금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 좌석버스 요금도 2011년 11월 26일 날 조정이 됐어요. 네. 벌써 이제 2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요금 조정이 이제 아직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2011년도에 요금 조정될 때도
실제 부족한 원가만큼 조정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 물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요금은 현실화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요금 현실화가 돼야 뭐 버스가 증차가 된다든지 또는 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네.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증차 비용은 어디서 그 부담을 하는 건가요? 서울하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공영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차량을 물론 뭐 업자들이 사겠습니다만은 경기도는 이제 민간 운영 체계다 보니까 모든 부분은 다 업자들이 하는 거죠. 운송 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기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면은 지금 입석 금지를 하기 전에도 적자였기 때문에 좀 현실화된 요금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예.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이미 이제 그 전문 기관에다 용역을 쳐가지고요. 네. 결과를 받아서 요금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아,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는? 지금 좌석 버스가 지금 이제 2,000원 받거든요. 네. 광역버스 예. 경우에 2,000원 받는데 저희들 원가 산정을 해보니까 한 660원은 더 받아야 되겠다 660원. 하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올려주도록 일단은 자고지가 신청을 했어요. 언제 신청하셨어요, 이건? 신청은 이제 작년도에 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입석 금지 대책이 나오니까 그 입석 금지가 되면 수입이 더 줄어들잖아요. 예. 그 이제 수정안을 갖다가 지난 14일 날 낸 것 같습니다. 14일이요. 예. 거기서도 660원 올리는 걸로 되어 그때 있나요? 660원으로 한 거죠. 아, 그때요? 네. 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나요? 그러면 원가 수준에 되는 거죠, 원가 수준. 근데 어쨌든 이게 입석 금지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이번에 입석 금지 혼란으로 인해서 더 강하게 주장하시게 된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죠. 네. 근데 어쨌든 뭐 버스 회사가 존립이 돼야 어쨌든 승객을 수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승객 측에서는 약간 좀 불만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요금 부담이 이제 네. 어느 정도 뭐 승객 입장에서 싸면 쌀수록 좋겠죠. 네. 그렇지만 이건 어쨌든 뭐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부는 좀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고요. 네. 적정한 요금 체계가 되면 어쨌든 자우냐 차량 증차라든가 이런 게 용이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문제들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거 대책도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네. 버스운송사업조업의 정재호 상무이사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도시정책 연구하는 곳이죠. 서울연구원의 이광훈 박사를 연결해서 근본적인 얘기들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죄송한데 지금 전화가 거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네네. 예, 그럼 저희가 다시 연결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전화 지금도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전화가 전혀 안 들리네요. 예, 그럼 일단 끊으셔야지 될 것 같네요. 끊으시고 다시 한번 저희가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행됐던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의 광역 급행버스, 보통 우리가 M버스라고 불리고 있는 이 버스에 입석으로 타는 것, 서서 타는 것이 금지가 됐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합니다. 일단 굉장히 험하고, 부상도 당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을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입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었는데 이 안전을 위해서 갑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제 주관적인 좀 의견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서 혼란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결론을 내리셨고 이번에는 서울연구원의 이광훈 박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번엔 좀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잘 들리네요. 네. 이 광역버스 입석 금지요. 네네. 예상은 했습니다만 혼란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네.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단순히 그 입석 승객 수요만큼을 이제 버스 증차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로 보았는데, 예. 그 나타난 현실이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중간 정류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소홀히 네. 다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버스를 직접 운행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타는 분들에게 조사를 해도 알 수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글쎄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은 네. 대처할 수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 입석 금지를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해결하기 위해서 증차도 한다 뭐라고 보고 있는데 보시기에 어떤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 입석 금지라는 그 정책적인 변화가 우리가 세월호 사건으로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문제를 그 현행 광역버스 체계는 이제 그대로 두고 예. 그 버스 승객 수와 그 버스 수용 용량 문제로만 대처했다는 점이 이제 문제점으로 좀 들 수 있고요. 네. 또 오늘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됐었지만은 그 2차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로 또 단순하게 대응하려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보입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2차적인 문제는 증차인가요? 글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증차가 답이냐 아니냐. 네. 저는 이제 증차만이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처럼 또 수요가 집중되는 노선에 또 증차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노선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증차가 답이 아닌 것도 같습니다. 그 이미 예. 아시다시피 그 현행 그 광역버스 운행 대수는 그 우리 서울시나 시계 부분에서 도로 용량 측면이나 운수회사의 그 경영 측면에서 이미 포화점에 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승차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광역버스 운행 체계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서울시 버스와 광역버스와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예. 그 시스템적인 문제하고요. 광역버스 수요를 좀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좀 더 그 획일화되지 않은 그 다양한 요금 체계를 더 우리가 좀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세월호 때문에 안전 때문에 앉아서 가는 것이 논란이지만은 이 광역버스 서비스 문제는 옛날부터 쭉 있었거든요. 그 광역버스 승객은 안전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또 빠르고 정시성이 있는 서비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인터뷰 들으셨죠? 네, 잘 안 들리셨군요. 예, 잘 안 들리셨군요. 네, 예. 그 경기도 버스운송조합에서는 일단 어쨌든 입석 금지를 하기 전에도 적자였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또 꺼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네네. 입석 금지까지 되니까 승객이 줄고 증차 부담도 있고 하니까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 뭐 이해는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그렇지만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증차로 인한 운송원가 인상을 요금 인상으로 해결한다는 것도 너무 단순하게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500원 인상안이 지금 나오고 또 심지어는 뭐 1,000원까지도 뭐 얘기가 나오는데 자칫하면 이것이 잠재된 자가용 이용 수요를 부추기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도로 체증이라든지 네, 뭐 이런 그렇죠.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요금 인상은 저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내게 하느냐 이런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금 인상이 되기는 될까요? 글쎄 제가 요금 인상에 대해서 네. 이렇게 획일적으로 운송회사를 대상으로 한 요금 인상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예. 제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광역버스 요금 체계를 갖다가요. 지금 저희가 환승 할인 정책도 쓰고 있고 선진적인 체계이지만은 네. 다시 한번 이 광역교통 정책의 기본 틀 하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글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광역 수도권이요. 잘 아시지만은 이미 뭐 엄청나게 광역화돼가지고 한 서울에서 한 50km, 60km 이르는 데까지 이미 광역권이고요. 그렇죠. 예. 그 2천만 명이 사는 이 광역교통을 버스로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죠. 당연히요. 네. 더 큰 문제는 이 광역교통을 버스 한 번의 승차로, 그러니까 도어투도어로 통행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요, 이 도심지를 가고자 하는, 도심지를 목적지로 하는 광역교통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의 환승은 전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광역축의 성격에 따라서는 이제 강북이나 환승을 안 하고도 갈 수 있는 지역이 있겠지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4대 문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심하면은 네. 4대 문안뿐만 아니라 사실은 강남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강남 지역
여기도 이미 뭐 도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정도는 예. 저희들이 도심으로 이제 규정하고 이들 도심까지 바로 가고자 하는 수요, 광역버스 예. 수요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광역 직행버스, 뭐 예를 들면 M버스 같은 지금의 네네. 이런 것으로 수용을 하고요. 예. 반면에 이제 부도심까지, 이제 부도심이라면 이게 대개 이제 2호선 주변의 그 환승 거점역들이 되겠는데요. 예. 뭐 잠실이라든지 사당, 삼성, 뭐 신촌역 같은데 이러한 환승 거점까지 가는 운행버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광역버스로 이제 구분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광역버스가 이제 두 종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도심이나 강남역 같은 그 직행 도심 쪽으로 가는 소위 광역 직행버스 요금은 네. 지금보다는 좀 더 올려서 예. 수익자 부담 원칙을 좀 적용해주고요. 그렇군요. 거꾸로 예. 이제 그 환승 거점에서 환승하는 그 일반 광역버스 승객에게는 오늘 그 뭐 박원순 시장님도 네. 뭐 검토 지시를 했지만은 뭐 국제 수준의 편리한 환승 시설을 구축해주고 예. 또 서울시 버스하고 내려서요 지하철을 이용해서 한 번에 어디든지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갈 수 있는 네. 그런 지선 버스 체계도 서울시가 알겠습니다. 구축해줘야 예.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입체적이고 이렇게 좀 큰 맥락에서 봐야지 되는 그렇죠. 문제군요. 예. 네, 그리고 좀 보완하면요 저희들이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도심으로 가는 것이 불편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네. 대부분의 부도심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광역교통 수요가 60% 이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60% 그 분들은 좀 더 분산해서 편리하게 갈 수 있고 앉아서 나머지 갈아타시는 분들에 대한 그 배려만 좀 네.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예. 좀 3일로나 강남대로에 집중하는 수요도 분산하고 예. 또 환승 거점 같은 데들의 그 활성화, 예. 뭐 이런 그 도시공간 창출 이런 것들도 도움이 알겠습니다.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연구원의 이광은 박사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예, 생생경제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빅데이터 경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공공기관 인사를 짚어보겠고요. 빅데이터 경제에서는 이른바 뜨는 장소 핫플레이스에 숨겨진 빅데이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2014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가 방송이 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결연이나 모금을 통해서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ARS 060-700-0770으로 전화를 하시면 한 통화에 2,000원에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실 수가 있겠고요. 결연을 통해서 돕고 싶으신 분들은 02-544-9544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키우는 행복한 엄마 배우 김희애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화려해 보이는 여배우지만 집에서는 저도 아들 바보 소리 듣는 평범한 엄마인데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기댈 엄마 아빠도 없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ARS 060-700-0770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 한 통의 전화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기적.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행사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기업 리틀 달란트, 한국의 전자칠판 스마트러닝을 선도하는 기업 요한 아이텍, 그리고 기아 대책과 함께합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은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둘이 헷갈려서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해서 우리가 내는 돈입니다. 보험금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로부터 우리가 받는 돈이고요. 뒤에 료가 붙으면 우리가 내는 돈이고 금이 붙으면 받는 돈이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료, 통행료, 전화료는 우리가 다 내는 거잖아요. 반대로 보상금, 상금, 휴대전화 보조금 등은 우리가 받는 거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료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가 없이 그냥 축하하는 의미로 내는 축의금이나 의무적으로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 벌금 등은 우리가 내는 건데도 뒤에 금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뉴스 뒤집기.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관피아 문제 여전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공공기관에 그렇게 빈 자리가 많다고 들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기업들 네. 그리고 정부 통제 내지는 간섭 속에 움직이는 각종 무슨 협회 예. 그리고 무슨 하는 공단 이제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의 그 인사가 전번에 관피아 네. 논란이 되면서 중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게 기준에 따라 많이 다른데 되게 크게 봐서는 국가 산하의 국가 공기업이 있고요. 네. 이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방 공기업이 있는데 지방 공기업은 이제 안행부가 정리를 하는 거고 국가 공기업은 한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정부가 그거를 하는 거고 이제 공공계획이 진행 중이고 그 와중에 관피아 전번에 세월호 일이 터지면서 인사가 올스톱이 됐습니다. 전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던 관료가 내려가던 관피아, 네. 정치권에 내려가는 소위 정피아, 네. 그런 류의 논란이 되면서 이제 일단 정지가 됐는데 지금 대체로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관할을 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하는 게 304개 정도가 됩니다. 네. 공공기관.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빈자리가 한 10개 정도, 10% 그러니까 한 29개 정도가 지금 비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아니, 그러면은, 맨 우두머리 수장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굴러가고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아주 역설적인 현상인데 어쨌든 비어 있고 잘 하니까 네. 이게 민간기업 같은 난리가 나도 벌써 났을 텐데 예. 그래도 굴러가는 게 바로 공기업이다. 그렇군요. 네. 굴러는 가는데 잘 굴러가진 않겠죠. 예. 예를 들어 적절한 투자를 못한다든가 인력 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을 못한 채 그럭저럭 그냥 네. 공기업이니까 영업 환경이 그래도 경쟁하고 치열이 안 하니까 굴러가는데 어쨌든 파행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네. 제일 심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 같은 경우는 11개월째, 근 1년째 지금 1년이네. 회장을 못하고 네. 누구 내정됐다 그랬다 안 된다 그랬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고 한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대로는 안 되고 박근혜 정부 예. 이익이 내각 출범하고 하니까 빨리 인사를 해가지고 일이 되게 하고 하자.
그래서 지금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은 관피아를 배제하면서 진행되는 인사는 어떤 인사가 진행될까 궁금해요. 예, 그게 이제 봐야겠는데요. 네. 저희 그 현장 취재하는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동안 이제 관피아는 일단 배제하고요. 네. 교수들도 이제는 조금 아니다. 연구실의 이론가들이다. 그래서 후순위를 밀려갔다. 그래서 하는 게 민간의 전문가들. 민간 전문가요? 예, 뭐 민간 기업의 대표라든가 뭐 전에도 들어간 적은 있는데 민간 전문가를 최대한 기용하는 게 하나의 지금 중령의 원칙 내지는 주요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목되는 것은 바로 그 민간 전문가들 어떤 사람이 기용돼서 어떤 또 민간의 기법이 이제 적용돼서 공공부분에 결국 공공부분의 개혁이고 군사를 빼고 뭐 비효율 이런 낭비 요소를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민간 전문가를 간다고 하니까 그 점을 한번 저는 이제 좀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정부 뭐 이런 데도 계속 생각을 해보면은 민간을 많이 기용하겠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민간 전문가를 중용하는 것에 이 부작용도 있을 거고 또 효과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 민간 전문가를 이제 쓴 부작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잘 짜여진 관비아 체제 혹은 공기업의 위아래 그 철저하게 이제 혼자 들어가서 뭐 똥불장군은 아무도 못한다. 신용만 내다가 나온다. 못한다. 그러면 그건 부작용이 될 것이고요. 잘 된다면 물론 이제 민간이 기법을 해서 뭐랄까 공공기획에 뭐랄까 선봉장이랄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민간 전문가를 중용한다는 그 의미는 말이죠. 한두 사람의 무슨 스타를 발탁했다. 혹은 뭐 신데렐라처럼 어디 출신이 뭐 어디 거대 공기업에 대비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민간 경영의 특징을 공기업에 적용하는 방식이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컨대 민간 경영의 특징이 뭡니까? 공기업과 다른 게 철저한 성과 관리에 따른 대우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책임이 분명히 따르는 자율성, 자율은 주되 책임을 주는 그런 경영. 그 다음에 효율이 맞물리는 어떤 그런 창의적, 네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런 거. 그리고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민간에는 비용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철저하게 비용에 따라서 그게 이익이 나오는 거냐는 그런 비용 개념. 그 다음에 내부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 그리고 또 외부하고 어떤 공기업이라도 종적으로 횡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민간 경영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죠. 사람이 한두 사람 뭐 폼으로 누가 스타 하나 나왔다 뭐 한전 사장에 누구 들어갔다 이거보다 그런 민간의 기법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이제 그게 지금 관건이다. 포인트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공기업들 뭐 부채도 굉장히 많고 개혁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제일 큰 거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꽤 오래됐잖아요. 공공부문 뭐 경영기획단도 만들고 정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맞으면서 하는 이 교육이 잘 안 되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서 이렇게 설득하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뭐랄까 좀 셀프 개혁이랄까 공기업 스스로가 이 시대적 요청이 안 하면 안 된다. 이랬거든요. 지금 마침 저희 신문에 그 한경 인터뷰에 보니까 공공기관 평가단장 하는 고대 그 염재호 부총장 인터뷰를 보니까 공공기관 평가 핵심은 이제 혁신이다. 과거처럼 공기업이 뭐 시키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할 때도 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도 경쟁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철밥통이라는 그 직업의 안정성, 그 다음에 그 높은 임금 아무것도 보장 못한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 이렇게 자꾸 강제로 맞으면서 규정으로 보다 스스로 그렇게 효율화 만들어가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숫자를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료 많이 가져오셨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오늘 좀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예. 제가 준비 좀 많이 했고요. 네. 네, 오늘 그래도 요새 또 많이 뜬다는 핫플레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뜨는 지역. 네. 네. 사실 뭐 없는 말은 아니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핫플레이스가 최근에 들어서 좀 정말 핫플레이스로 쓰이고 있어서. 그렇죠. 네, 저희가 좀 빅데이터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핫플레이스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인 거죠, 근데? 이 핫플레이스라는 표현을 이제 지금처럼 쓰기 시작한 건 2012년부터 이렇게 많이 네.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핫플레이스랑 같이 연관돼서 이제 올라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카페나 맛집 그리고 이제 또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요. 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핫플레이스를 상징하는 네.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저도 이게 좀 웃기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핫플레이스가 핫플레이스가 됐을까요? 핫플레이스니까 핫플레이스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소셜 관점에서만 분석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2011년하고 12년 이 시기가 네. 사실 이제 소셜 붐이 좀 많이 많이 하게 될 때였죠. 일어났던 시기인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소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상을 이제 올리는 거를 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가로수길에서 이제 커피를 마신다 하더라도 네. 그냥 글로 올리는 것보다는 사진으로. 카페에 사진을 예. 올려주면 내 일상이 정말 아름다워 보일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그러면서 이 사진이라는 게 같이 네. 이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네, 결국 이제 사람을 만나는 장소지만 여기다가 이제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예쁜 카페, 네. 또 이제 예쁜 맛집, 또 맛있는데 유명한데 이런 데들을 찾아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같이 올리는 이제 그런 유행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아마 이 사진 중심의 SNS 같은 것들이 뜨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때가 네. 아마 2011년, 네. 12년 그 즈음이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서나 카드사에서 네. 이제 막 방송 제작할 때 이제 그래도 핫플레이스를 이제 제작하는 섭외 장소로 이제 많이 찾고 계시고요. 예. 또 이제 카드사들도 이제 뭐 가맹점 등록할 때 이왕이면 이제 많이 고객들이 가는. 좋아하는 그런 가맹점들을 이제 이런 핫플레이스에서 많이 찾고 계시는 거죠. 그렇군요. 이사님은 잘 아시고 있을 것 같은데 전 잘 몰라서 제일 핫한 곳 어딘가요? 근데 뭐 요새 뭐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네. 이제 예전부터 이제 뭐 홍대나 뭐 가로수길 뭐 이런 동네들은 유명했지만 네. 이제 뜨는 순서로 보게 되면 네. 이태원이 상당히 많이 지금 뜨고 있어요. 제일 많이 뜨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이거 누가 더 얼마나 많이 왔냐는 사실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겠죠. 예. 이제 저는 이제 빅데이터에 소셜에서 올라온 이제 글들만 갖고 분석을 했을 때는 이제 순서가 이태원, 홍대, 가로수길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데 네.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뜰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네. 뜰 것처럼 보인다는 건 이제 저희가 연관어 중에 이제 가고 싶다. 아. 이런 표현들을 네. 이제 장소랑 연관된 것들을 찾아내는데 그때 이제 나오는 동네가 이제 상수동하고 또 이제 북촌 이런 동네들이 네.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예. 뜰 동네다라는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럼 혹시 반대로 지는 동네도 빅데이터로 알 수 있나요? 예, 지는 동네 이제 지는 곳은 이제 많다기보다 우리가 막 줄이는 것 예전보다 같긴 하지만, 예. 이것 때문에 뭐 죽으면 안 네, 네. 되는데 이제 예전보다 얼마나 덜 나오는지를 이제 보면 이제 그게 예. 측정이 되는데 뭐 인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청담동 그리고 뭐 삼청동, 네. 명동 이런 순서로 이제 지는 순서가 나오고요. 고전적인 동네가 돼버렸군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어떤 대학로나 홍대가 뭐 공연이나 음악으로 이제 상징적인 장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핫플레이스의 상징은 네. 맛집과 카페. 이 두 가지의 그 연관어가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뜬다는 이태원. 네. 이 핫플레이스 경우에는 어떤 단어나 어떤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게 증명이 되고 있나요? 이제 핫플레이스의 지역으로 나오는 이제 연관돼서 이제 보이는 키워드들을 보면 이제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네. 뭐 이태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가로수길이나 홍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하고 연관된 키워드들이 많이 올라와요. 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 동네 가서 사진을 이제 많이 찍는다는 거거든요. 뭐 셀카를 네. 찍던 자기가 이제 가는 맛집이나 카페를 이제 찍어서 많이 올린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예쁜 카페 같은 게 이제 많이 올라오지만 이태원 같은 경우는 가로수길하고 홍대하고 달리 맛집 위주로 네, 철저하게 음식 위주로만 올라오는 동네가 네. 이태원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요새는 이제 또 이런 먹는 거에 이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이태원은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뜨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홍대나 가로수길은 이제 그런 카페보다도 뭐 카페도 많이들 가시지만 이제 브랜드샵. 네. 예, 특히 이제 또 둘을 나눈다면 가로수길은 약간 고급 브랜드. 또 이제 홍대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브랜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키워드들이 올라오고 재밌는 거는 이제 이태원이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외국인이라는 그렇죠. 이제 그런 예. 키워드들이 같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외국인이라는 키워드가 이태원하고 바뀐 것 같아요. 네, 거의 잘 안 올라와요. 네. 예, 이태원의 상징이 이제 외국인이 아니라 맛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잡지만 봐도 이태원은 맛집으로 많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네. 근데 이 핫플레이스가 갖고 있는 어떤 뭐 트렌드 이런 것도 좀 있나요? 네,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트렌드가 보였는데요. 이 핫플레이스 주변으로 이제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생긴다는 거였거든요. 위성도시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핫플레이스가 좀 확장된다라는 형태를 볼 수도 있겠는데 네. 이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가로수길이 뜨고 나서 또 세로수길이라는 게 맞아요. 떴고요. 네. 그리고 또 이태원이 뜨면서 또 그 옆에 경리단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뜨고 있고 지금 뜨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대 뜨면서 또 상수동이 또 홍대 옆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이게 이런 식의 그 트렌드가 핫플레이스에서는 정확하게 보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 핫플레이스는 이제 트렌디족들이 많이 이제 찾아내고 발굴하고 이제 찾는 곳인데 네. 이 트렌디족들은 또 다른 분들하고 달리 좀 다르게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 거죠. 몰리면은 또 다른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그렇죠. 이미 네. 뜬 곳에서는 이제 본인이 어떤 그런 거 새로운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좀 남들이 이제 또 찾지 않는 곳을 찾다 보면 또 완전히 생뚱맞은 데서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 옆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뭐 세로수길, 경리단길 이런 쪽은 네. 골목길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많이 골목길.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외곽으로 좀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골목길이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보여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롭다, 네. 또 조용하다, 귀엽다. 아, 예. 제가 좋아하는 조용하다, 귀엽다가 연관 예. 검색어에 이런 연관 키워드들이 왜 중요하냐면 네. 나중에 이제 뭐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실 때 컨셉을 그렇죠. 예. 이게 이 동네에는 어떤 컨셉으로 가야지 사람들이 선호하겠다라는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상권 분석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상권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동인구 분석이기 때문에요. 뭐 소셜 분석이 이제 유동인구를 간접적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이제 도구가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제일 정확한 거는 이제 통신사들이 위치 데이터만 공개해주면 정확하게 유동인구 분석은 100% 되거든요. 근데 공개하기 싫은 이런 고객, 저 같은 고객들이 그거는 있잖아요. 이제 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제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뭐 웃긴 얘기지만 우리가 그 시청 앞에서 집회할 때 이게 그 경찰 측 그 추산 인력이라 예, 집회 측 인력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이 세 개 통신사만 데이터 공개해주면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연령대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나오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분이라서 역시 이걸 데이터로 접근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분들이 법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좀 많이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는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상암동 쪽은 핫플레이스로 검색 안 되나요? 상암동 쪽은 이제 카페나 이런 맛집 위주보다는 약간 어떤 그 뭐 이렇게 놀이 예, 그런 쪽으로 좀 컨셉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좀 멀어서 그런가 예, 핫플레이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다른 게 어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GA SK텔레콤 노력했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화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화이라퀸.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터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내일 금요기획이 있습니다. 주제는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 허용 논란입니다. 듣기 어려우시다고요? 이 비판하는 쪽에서는 의료 영리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인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또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해주는 방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입법 예고가 되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한번 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기획에서 보건복지부 그리고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영리 자법인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직접 출연해서 뜨거운 찬반 토론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SNS를 통해서도 저희 얘기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